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뇌과학 박사와 함께하는 마음탐구 한번 같이 떠나볼까요? 우선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할게요. 제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아요. 뇌과학을 어떻게 공부하게 됐어요? 이런 질문. 사실 저도 그냥 평범한 가정주부였거든요. 대학교 다닐 때 전공도 뇌과학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그런 과였어요. 어느 날 제 아들이 좀 발달이 전체적으로 좀 느린 거예요. 여기저기 가서 알아봤는데 그냥 느린 아이라고 크게 이상은 없다고 했었어요. 초등학교 이후에 IQ 검사를 해보니까 저희 아들이 지적 장애로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아들의 뇌를 조금 더 좋게 만들 수 있을까 하고 엄청나게 고민을 했죠. 치료실에서는 포기를 해라 그러는데 엄마가 아들을 포기하는 게 쉬운가요? 일단 아들의 뇌를 좀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이 공부를 하게 됐고요. 근데 이 공부는 우리에게 기대 이상의 결과를 안겨줬어요. 이 뇌과학은 이론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인간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제가 성장하는 만큼 제 아들도 성장하는 걸 경험했어요. 결국은 아들이 저를 성장시키고 또 제가 성장하니까 그만큼 아들이 같이 성장을 하고 그래서 이젠 그것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들도 이 강의를 단지 지식으로만 받아들이려고 하면 강의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 한 번 듣고 외운다는 거는 불가능하죠. 여러분들은 이 시간을 나를 포함한 인간을 이해하기 위한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아마 저처럼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본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이거는 4차 시로 나눠서 강의를 할 건데요. 첫 번째 오늘 할 강의가 우리는 무엇을 보는가 이고요. 우리가 보는 시각이 뇌에서 어떤 식으로 연결이 돼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가 최대한 어렵지 않게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공기와 진동이 의미를 부여하다. 청각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세 번째는 나의 언어 탐색하기. 이 공기와 진동이 만들어낸 인간의 아주 최대의 어떤 특권이죠. 언어. 나는 어떤 언어를 주로 쓰고 있는지 나의 언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네 번째 시간에는 생각 시스템. 과연 나는 내 머릿속에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이 생각 시스템 때문에 혹시 힘들어하거나 괴로워하시는 분은 안 계신가요? 이 강의를 들으면 생각 시스템의 노예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생각 시스템을 조정하는 주인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는 무엇을 볼까요? 우리가 보는 세상이 있는 그대로 우리는 세상을 보고 있는 걸까요? 이런 생각을 해보신 분이 혹시 계신가요? 내가 지금 바라보는 세상이 있는 그대로의 세상일까?
이 질문을 한번 해보자고요. 이 시간 아니면 또 언제 이런 질문을 하겠어요. 그쵸? 일단 우리가 외부 세계와 어떻게 소통을 하는지 뇌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저희한테 와서 막 얘기를 하는데 아프리카 말로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나요? 못 알아듣겠죠. 뇌도 마찬가지예요. 뇌도 뇌 속에서 뇌세포의 이름 여러분들 아시나요? 뇌세포, 뇌신경세포의 이름이 뉴런이죠. 뉴런. 하나의 뉴런과 하나의 뉴런이 이렇게 소통을 하는데 외부에서 자극이 들어오면 이제 알려줘야 되잖아요. 옆에 이웃한 뉴런한테. 그때 알려주는 방법이 전기신호로서 알려주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전기신호와 화학신호로서 서로 정보를 교환을 해요. 전기신호가 그러니까 언어인 거죠. 뇌는 두개골 안에 갇혀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뇌가 세상을 보는 건 아니잖아요. 오감으로 우리는 세상을 보죠. 그래서 뇌가 우리 얼굴 있는 쪽에, 그러니까 뭐 배나 심장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얼굴 있는 쪽에 있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그 오감이 거의 다 지금 얼굴 쪽에 지금 밀집돼 있죠. 눈, 코, 입, 귀. 그렇죠. 그리고 촉각까지 외부에서 들어오는 신호를 우리는 뇌에서 받아들여서 바깥 세상과 뇌가 소통을 하는 거죠. 근데 눈에서 들어오는 신호는 어떤 신호죠? 예, 광신호. 빛의 신호를 우리는 눈에서 처리를 해요. 광신호는 전기신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뉴런과 전혀 틀린 신호인 거죠. 귀에서는 공기의 진동을 감지하는 거죠. 뉴런하고는 전혀 틀린 언어를 써요. 또 혀는 화학물질을 처리하는 기관이에요. 뉴런과 전혀 틀려요. 그래서 빛의 시그널을 전기 시그널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프리카 말을 통역해 줄 수 있는 그런 통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뇌가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배울 시각은 시각 피질이 이렇게 뒤통수 쪽에 시각 피질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예전에 드라마를 보니까 주인공이 절벽에서 떨어져서 뒤통수를 부딪히고 시각이 안 보이게 된 그런 이제 드라마를 제가 봤는데요. 주인공이 시력을 잃었어요. 눈에만 이상이 생겼을 때만 그 시력을 잃는 게 아니고요. 뒤에 우리 후두엽 뒤통수에 있는 시각 피질에 이상이 생겨도 시각이 잘못될 수가 있어요. 눈에서 인식할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눈에서 인식할 수 있는 것들 이제 생각 좀 하셨어요? 빛이 있다 없다. 일단 눈에서 빛이 있는지 없는지를 감지하죠. 그것은 막대형으로 생긴 광수용체가 눈 그 망막 쪽에 분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밤에 보면은 그 색깔은 안 보이고 이렇게 어떤 빛으로 많이 보이죠. 빛은 굉장히 잘 보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색을 인지하죠. 주로 빛이 있는 낮에 우리가 색을 잘 구분하죠. RGB 원추형 세포가 원추형으로 생겼어요. 세포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게 이제 망막의 가운데 부분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고요. 빛을 감지하는 그 막대형 광수형체는 망막의 주변에 분포를 하고 있어요. 그 물건이 어느 쪽에 위치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보려면 두 개의 좌표가 필요해요. 그래서 눈이 두 개인 거죠. 명암도 조금 달라 보여요. 눈의 위치에 따라서 손가락 위치랑 명암이 달라 보이는 거죠. 그래서 두 눈에서 들어오는 그 정보를 뇌에서 계산해서 그 물체의 위치를 정확하게 해서 인식을 하는 거죠. 눈이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 오른쪽에 이 눈의 구조를 한번 유심히 잘 보세요. 빛이 앞에서 들어오고 요 뒤에가 우리 물체의 상이 맺히는 망막이에요. 빛이 앞에서 들어오면 요쯤에 상이 맺히면 좋을 텐데 이 뒤쪽에 상이 맺힌다는 거는 뇌에서 그것 때문에 엄청난 작용을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빛을 감지하는 광수형체들이 망막 후반부에 있을까? 여러분들 왜 영화관 가면 뒤에서 이렇게 빛을 쫙 비춰주면 앞에 화면에 영상이 이렇게 보이죠. 근데 이제 사람이 앞에 이렇게 쓱 지나가면 사람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눈도 눈의 맨 뒤에 그렇게 상이 맺히는데 앞에 있는 빛을 감지하는 거잖아요. 뇌 신경이나 그 안구 안에 있는 구조물들이 있거든요. 그 구조물의 그림자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항상 있죠. 그 구조물의 그림자가 혹시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앞에 있는 구조물의 그림자가 있으면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것을 다 지워버려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것들은 다 지워버려요. 움직이지 않는 것을 다 지워버린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뇌에서 움직이지 않는 것은 다 지워버린다고 했으면 밖에 움직이지 않는 산, 바위 이런 것들은 왜 지우지 않죠? 밖에서 움직이지 않는 거하고 움직이지 않는 구조물하고를 어떤 건지 판단하기 위해서, 구분하기 위해서 미세한 안구 운동을 눈에서 계속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거울이 있으면 아니면 옆에 누가 사람이 있으면 눈을 한번 이렇게 유심히 한번 바라봐 보세요.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어요.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리니까 같이 움직이는 그 구조물들은 제거를 하고 밖에 있는 바위나 산 같은 건 어떻겠어요? 그거는 떨리겠죠. 그러니까 그것들은 제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좀 전에 그 안구 그림에서 망막이 이렇게 둥글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동그란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세상이 지금 이렇게 둥글게 보이나요? 평평하게 보이죠. 뇌에서 그 둥글게 이렇게 휘어져 있는 세상을 평평하게 보이도록 또 작업을 하는 거죠. 상이 맺히는 뒷부분에 구멍이 하나 있어서 그 구멍 속으로 신경 다발들이 뇌로 들어가는 신경 다발들이 그 구멍으로 모아져서 들어가는 모양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그 구멍이 어디 갔죠? 그 구멍이 있는데 상이 맺히고 있잖아요, 지금. 그 구멍을 맹점이라고 해요, 맹점. 상이 맺히는데 가운데 구멍이 있다고요. 뇌는 이 구멍에 맺히는 상은 그 옆에 주변에 있는 배경 화면으로 이렇게 덮어요, 맹점을. 실제로 맹점이 그렇게 있는지 맹점 실험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조금 전에 제가 말했던 빛이 앞에서 이렇게 들어오고요. 망막이 있어요. 그리고 시신경이 지나가는 맹점이 여기 있죠. 이 뒤에 망막을 현미경으로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원뿔 모양의 원뿔세포가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원뿔세포가 이렇게 있고요. 또 막대 모양의 광수형 세포가 분포가 돼 있어요. 빛을 감지하는 애는 이 막대 모양 광수형 세포라 그랬죠. 그래서 어두울 때는 이 광수형 세포가 세상을 여러분들 바라보는 데 도움을 주고요. 그 다음에 빛이 좀 강할 때, 햇빛이 있을 때는 이 원뿔 세포가 색깔을 여러분들 구분하게 그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색깔이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만 구분을 하나요? 아니죠. 굉장히 다채로운 여러 가지 색들을 구분하죠. 이 파란 원뿔세포, 초록 원뿔세포, 빨간 원뿔세포가 빛의 파장에 따라서 감지되는 색이 있어요. 파란색이 감지되려면 빨간 원뿔세포하고 초록 원뿔세포는 반응을 안 하고 파란 원뿔세포만 100% 반응을 해요. 하지만 초록색이 감지되려면 빨간 원뿔세포 31% 반응하고 초록 원뿔세포가 67% 반응하고 파란 원뿔세포도 반응을 해요. 프린터기 잉크도 보면 4가지 색깔밖에 없는데 출력을 하면 5만 가지 색깔 다 볼 수 있죠. 어떤 잉크를 얼만큼 혼합했느냐에 따라 그 비율에 따라서 색깔이 나오는 거죠. 프린터기의 잉크도 결국은 우리 눈을 따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활할 때 보면 카메라도 역시 그렇고요. 우리 뇌를 따라서 만든 그 생활 용품들이 꽤 많아요. 3가지 색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다채로운 색을 본다는 게. 우리는 동물과 같은 세상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대부분의 포유류,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개나 고양이, 포유류들은 2가지 원뿔세포밖에 없다고 해요. 정록 생명을 갖고 있죠. 빨간색하고 녹색을 구분을 못해요. 동물하고 인간은
다른 세상을 보고 있는 거죠. 새들은 어떨까요? 우리가 보는 거하고 같은 세상을 본다고 생각하세요? 새들은 시력이 엄청나게 좋다 그러죠? 아마도 제가 예측컨대 이 밤에 물체를 잘 보는 새들은 빛을 감지하는 막대형 광수용체가 우리보다 훨씬 더 발달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이 꽃이 강아지나 고양이보다는 우리가 꽃을 더 예쁘게 보겠죠. 근데 우리가 진짜 꽃의 아름다움을 보고 있을까요? 곤충들은 우리가 못 보는 더 많은 색을 본다고 해요. 곤충이 우리보다 꽃을 더 다채롭게 아름답게 벌이나 나비 같은 것들이 그리고 우리 가끔 심해에 있는 그 바닷속에 심해 1.5km 정도 되는 암흑색의 물고기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38종 이상의 막대세포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제가 아까 막대세포는 뭐를 보는 거라 빛을 보는 거죠. 어두울 때. 우리 인간은 한 종류의 막대세포밖에 안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두운 심해에 들어가면은 우리는 깜깜해서 볼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이 물고기들은 38종 이상의 막대세포를 갖고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답답하게 안 보이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각의 전달 경로를 잠깐 살펴보자면 앞에 각막과 수정체를 지나서 빛이 그렇게 지나는 거죠. 그래서 망막을 지나서 시신경으로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맹점 시교차 부분에서 다시 시상이라는 데를 거쳐요. 그리고 외측 슬상액을 지나서 시방사를 지나 후두엽 시각피질로 이렇게 가게 돼요. 만약에 우측 시야하고 좌측 시야 중에 한쪽 왼쪽 부분이 다 안 보인다. 그러면 우리 시각피질, 후두엽에 있는 시각피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쪽 시야가 안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다 보인다. 다 보이면 눈에 이상이 있는 거죠. 우리 한쪽 눈 감아도 다 보이잖아요. 그쵸? 시야가 다 보이는데 한쪽 눈을 가리면 하나도 안 보인다. 이러면 눈에 이상이 있는 거고 좌측 시야가 안 보인다. 그러면은 이제 우측 시각피질에 문제가 있는 거겠죠. 제가 읽은 그 책 중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느 목요일 아침 오른손이 사라졌다. 예, 두 번째 글에 단서가 있죠. 손을 시야의 아래쪽, 오른쪽 아래 사분면으로 가지고 가면 마치 손목에서 손을 잘라낸 것처럼 손이 완전히 사라졌대요. 눈의 이상이 아니라 뇌에 이상이 있는 거죠. 시각 피질에 이상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 시각 피질의 이분이 종양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종양이 생긴 그 부위에만 손을 가지고 가면 그 손이 안 보이게 사라지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눈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뇌도 필요하다는 거죠. 이 책이 궁금하시면 나는 정신병에 걸린 뇌과학자입니다. 라는 이 책이거든요. 한번 여러분들 읽고 싶으면 한번 읽어보셔도 굉장히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가 말하는 시각피질이 여기죠. 지금 여기가 앞쪽 전두엽 앞쪽이고 이제 시각피질 후두엽이 이쪽인데 후두엽에서 보면은 위로 가는 경로, 외월 경로, 어디로 그리고 밑으로 가는 경로가 있어요. 이거는 what 경로인데 무엇을 뭐 이런 경로예요. 위로 가는 경로는 그러니까 위층 경로, 아래층 경로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위층 경로는 길 찾기나 어떤 방향 뭐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그런 경로예요. 머리 꼭대기가 두정엽인데 두정엽 쪽을 지금 향하고 있잖아요. 두정엽이 공간지각 뭐 이런 거를 이제 담당하는 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밑으로 가는 아래층 경로를 보면은 색깔, 각도, 이렇게 물건의 디테일한 뭐 모습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요. 또 여기 축지엽 쪽으로 내려가면 사람 얼굴을 인식하는 부분이 있어요. 시각피질은 이렇게 두 가지 경로로 위층 경로와 아래층 경로가 있다는 것을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제가 아래층 경로의 축지엽 쪽에 그 얼굴을 인식하는 그 뇌 부분이 있다 그랬죠. 안면 인식 불능증 환자는 이 부분이 활성화가 안 돼요. 동물 얼굴은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게 발달이 안 돼 있지만 사람 얼굴은 저희들이
엄청나게 세밀하게 구분을 하죠. 이 부분이 발달이 돼 있어서 그런 거죠. 아까 제가 말했던 맹점이에요. 맹점은 이렇게 실제 사진을 찍어보면 이렇게 나타나요. 자, 맹점 실습을 한번 해볼까요? 한쪽 눈을 감고요. 오른쪽 플러스 표시를 뚫어지게 바라보세요. 동그라미가 옆에 배경으로 살짝 보이죠? 플러스 표시를 뚫어지게 바라봐야 돼요. 그걸 보면서 천천히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한번 해보세요. 어느 순간에 그 왼쪽 동그라미가 안 보이는 순간이 와요. 만약에 오른쪽 눈으로 봤는데 잘 안 된다고 왼쪽 눈으로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 사라진 그 시점이 나의 맹점에 빨간 동그라미가 맹점에 초점이 딱 맞춰진 경우인 거죠. 그래서 그 주위의 색깔로 덮어버리죠. 천천히 눈을 바꿔가면서 왔다 갔다 한번 해보세요. 플러스 표시에 초점을 두고 한쪽 눈을 감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왼쪽에 있는 빨간 동그라미가 안 보이면서 그냥 파란 막대 하나로 보일 때가 있어요. 거기가 맹점인 거죠. 손을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딱 대고요. 쭉 옆으로 이렇게 가면 내 시야에 보일 때까지 한번 옆으로 펼쳐보세요. 그러면 쭉 펼치면 한 요 정도까지만 보여요. 지금 이렇게 더 이상 가면 안 보여요. 제 시야에. 여기까지가 제 시야인 거죠. 근데 동물들의 시야는 엄청나게 넓죠. 특히 이 고슴도치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죠. 눈이 이렇게 옆에 달렸잖아요. 그래서 시야가 막 거의 뒤에까지 다 보여요. 동물들은 생존하기 위해서 언제 잡아먹힐지 모르니까 열심히 봐야 되는 거죠. 사람은 생존하기 위해서 사회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너무 시야가 이렇게 넓으면 산만하죠. 그래서 우리는 뭔가 앞에 있는 사람한테만 집중을 하고 그 사람 이야기도 잘 들어줘야 되고 책도 보고 하려면 시야가 이렇게 넓으면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는데 더 방해가 될 수가 있겠죠. 기린의 시야는 7km라니까 대단하죠. 갈매기나 독수리도 높은 곳에서 먹이를 보려면 시력이 엄청나게 좋아지겠죠. 계속 멀리 있는 것을 보니까 시력이 5.0이라고 해요. 타조는 시력이 25.0이래요. 그리고 가시거리가 26km. A와 B는 어떻게 보이나요? 밝기가. 명확하게 A가 더 어둡고 B는 밝아 보이죠. 자, A하고 이 막대 색깔이 어때요? 같죠? 여기 경계선이 없잖아요. 같아요. B하고 이 막대 색깔은요? 같아요. 그러면은 A하고 막대 색깔이 같고 B하고 막대 색깔이 같으면 A와 B가 같다는 얘기잖아요. 이 막대가 그라데이션, 그러니까 위에가 진하고 밑에가 흐리다고 이제 얘기를 하세요. 똑같은 색이에요, 사실은. 똑같은 색인데 원통의 그림자가 여기 지금 이렇게 까맣게 드리워져 있죠. 그래서 뇌에서는 이 그림자 때문에 이 B 부분이 어둡게 보이겠구나. 그래서 B를 조금 더 밝게 보이게 이렇게 우리한테 인식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거죠. 뇌에서 각색을 해버렸죠. 이거는 뭐가 놓여있는 것으로 보이시죠? 하얀 삼각형, 역삼각형이 여러분들 보이시죠? 뇌에서 만들어낸 거죠. 자, 유명한 드레스예요. 이 드레스가 무슨 색으로 보이시나요? 화이트와 골드로 보이셨나요? 아니면 블루와 블랙으로 보이셨나요? 어쩔 때는 반반 나올 때도 있고요. 어쩔 때는 대부분이 블루, 블랙으로 보이는데 그 중에서 한 두세 명만 화이트 골드로 보는 학생들도 있을 때도 있고요. 사람의 그 색깔을 담당하는 수용체가 무슨 수용체라 그랬죠? 원추형 수용체라 그랬죠? 그것의 비율이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서 그렇다고 해요. 우리가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사실은 눈으로 본 그대로가 아니고 눈에 들어온 정보를 바탕으로 내가 만들어낸 일종의 컴퓨터 그래픽이라는 것을 알았나요? 이 수업을 듣고서는 알게 된 거죠. 결국은 우리의 눈은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고 뇌가 알고 있는 것들을 해석한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그 블루하고 블랙으로 보인다고 해서 화이트 골드가 틀렸다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내가 화이트와 골드로 보이는데 쟤는 블루 블랙이 말도 안 돼. 내가 맞고 쟤는 아니야. 쟤는 틀렸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들은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쟤는 왜 저래?
쟤는 너무 이상해. 제가 하는 행동 정말 난 이해할 수 없어. 라고 혹시 그 친구를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비난하거나 뒷담화를 한다던가 혹시 이러지는 않는지. 우리는 본 게 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눈으로 직접 보지 않은 건 절대 안 믿어요 라고 말하는 그런 친구들도 가끔 있어요. 근데 내 눈은 믿을 수가 있나요? 당신이 어떤 색깔로 보던 내가 또 어떤 색깔로 보던 당신도 나도 다 옳거나 다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냥 다를 뿐이죠. 왜냐면 나의 시각은 믿을 수가 없어요. 뇌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지 않아요. 뇌는 아까도 말했지만 컴컴한 그 두개골 안에 갇혀 있어요. 세상에 대한 정보는 눈, 코, 귀, 혀 같은 감각 센서들을 통해서만 볼 수가 있는데요. 세상에 대한 답을 내가 찾아야 되는 거죠. 하지만 이 답은 아무도 정답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뇌가 오직 신뢰하고 믿는 거는 경험했던 편견들인 거죠. 뇌가 보는 것이 아니고요. 뇌가 아는 것을 보는 것이 세상인 거죠. 우리는 결코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없어요. 뇌과학적으로 여러분들은 그거를 지금까지 배우신 거죠. 우리가 보는 순간, 인식하는 순간 우리의 기존 설정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있는 그대로는 알아차릴 방법이 없을까요? 인식하는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가 아니다라는 이 사실을 알면 돼요. 제가 그래서 그거를 알려드린 거고요. 이거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이것도 한번 볼까요? 한쪽 눈을 감고 가운데 십자가를 뚫어지게 찾아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주변의 배경 화면이 사라지죠? 이것도 뇌가 그렇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들 안대 다 받으셨나요? 그 안대로 시각 차단 체험을 한번 해보세요. 어땠는지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은 저하고 또 다른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일단 시각 차단 체험을 하는데 안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도와줄 파트너하고 함께 하세요. 혼자 하면은 위험해요. 장소도 안전한 장소를 선택하세요. 뭐 이렇게 위험한 물건들이 많거나 난로가 옆에 있거나 이런 데서 하면은 안 되겠죠. 눈을 가린 사람은 도우미의 팔을 잡고 움직이세요. 하지만 말을 하지 말고 그냥 움직이세요. 도우미는 안전을 염두에 두고 위험한 장애물이 있으면 멈춰 서세요. 예를 들어서 계단이나 비탈길, 또 턱 같은 게 있으면 걸려서 넘어질 수가 있죠. 그런 데서는 멈춰 서면 체험하는 분이 이 앞에 뭔가가 있구나 이렇게 더듬겠죠. 발로 더듬던 손으로 더듬던. 도우미는 되도록 안전이 중요하긴 하지만 다양한 경험을 하도록 안내를 해주세요. 촉각, 후각, 청각 등의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야외에 나가서 주로 운동장이나 잔디밭 이런 데서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은 꽃을 꺾어갖고 손에다가 쥐어줘요. 그러면은 그 체험하는 사람이 아주 화들짝 놀라요. 그러면서 벌레인 줄 알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람에 따라서 반응이 굉장히 틀려요. 어떤 사람은 그냥 그거를 이렇게 담담하게 이렇게 손으로 느끼고 이게 꽃이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는 그런 친구도 있고요. 굉장히 막 소리 지르면서 막 놀래서 집어 던지는 친구도 있고요. 그래서 경험자는 자신의 감각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섬세하게 한번 알아차려 보세요. 뇌의 시각 피질이 차단이 되면 후각이나 뭐 다른 그 감각들이 굉장히 예민해져요. 그리고 이제 공포 반응을 일으키는 편도체가 굉장히 과활성이 돼요. 그래서 그 꽃도 막 벌레인지 알고 놀라게 되고, 근데 이제 이렇게 좀
평지 같은 데서 걷다 보면 후각에 예민해져서 향도 굉장히 예민하게 맡고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비탈길 같은 데 걷다 보면 경사가 굉장히 심한 것 같이 느껴지고 사실은 경사가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도 예민해지는 감각들을 알아차리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햇빛이 있는 데랑 없는 데의 그 차이도 엄청나게 예민하게 받아들이실 거고요. 그 다음에 바람이 스쳐오는 그 느낌, 내 얼굴에 바람이 닿는 그 느낌이 아마 평소에는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지나갔을 일이지만 굉장히 섬세하게 느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도 한 번쯤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세상을 뇌는 절대 그대로 보여주지 않죠. 이런 시각 차단 체험을 먼저 했던 친구들이 그 체험 일지를 써서 저한테 줬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의 동의를 얻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같이 좀 공개를 할게요. 뇌의 구성이나 신경 전달에 대한 개론과 시각에 대한 강의를 들은 후 다른 한 명과 짝을 지어 강의실 밖 캠퍼스로 나가 시각을 통제당하여 파트너에게 의지하여 행동하게 되는 체험을 하게 되었다. 그 와중에 다양한 경험을 하여 예를 들 수 있는데 첫째로 계단을 오르려 했으나 눈으로 보지 못하여 닿은 턱에 발이 걸려 매우 당황하였고 매우 느린 동작으로 다음 지점을 찾아 올라가게 되었다. 특히 계단을 다 올라왔는데도 허공에 발길질을 하거나 계단이 또 나올까봐 움찔하는 행동을 하게 되었다. 둘째로, 이 시각이 통제당하는 상황에 공포심이 자극된 것인지 입이 바짝 마르고 식은땀이 났다. 이 친구는 아마 겁이 많은 친구였던 것 같아요. 셋째로, 보도를 통해 강의실로 돌아가는데 방향 감각과 거리감을 상실해 내가 지금 어디까지 온 것인지, 어디로 온 것인지 추정을 할 수 없었다. 이러한 일련의 체험 이후 강의실로 돌아와 6, 7명의 학생들과 체험을 바탕으로 토론을 하였는데 다른 학생들의 경우에도 청각이나 촉각 등 다른 감각에 의지하거나 집중했다거나 이동 시 과거의 기억에 의존하여 운동장 한가운데로 가게 되었다거나 신경이 예민해졌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이러한 체험들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뇌과학적 측면의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분석을 해보면 본인이 체험한 것을 토대로 하면 뇌는 내외의 정보를 받아들이는 수용기가 필요한데 시각이 통제당하자 계단을 오르려 했을 때 타 감각인 촉각을 이용하였고 계단이 없음에도 발길질을 하거나 움찔하는 것은 공포에 의한 높은 신경 시스템이 작동한 것이 아닐까 한다. 또한 시각정보 입력이 없이 망막에서 호두엽의 1차 시각 피질을 통해 전두엽, 두정엽, 축두엽으로 전달되는 시각 경로가 작동하지 않고 느린 동작으로 이어진 것 같다. 시각의 통제가 지속되자 입이 바짝 마르고 식은땀이 났을 때는 말초 자율신경계의 교감신경이 자극되어 생기는 작용이라 짐작할 수 있었다. 방향 감각과 거리감을 상실했을 때는 보이는 사물 인지를 담당하는 복측 경로와 움직임 인지를 담당하는 배측 경로에 마비가 있으리라 예상한다. 결론. 이러한 일련의 체험과 토론을 통해 본 강의 시간에 배운 것이 증명되는 것을 가늠할 수 있었다. 앉아서 PPT와 자료를 통하여 배우는 것도 흥미로웠지만 이러한 일련의 체험을 통하여 미리 배운 것을 더욱 머리에 각인시킬 수 있어 좋은 과정인 것 같아
인상 깊은 체험이었다. 특히 강의 시간에도 교수님께서 보여주신 착시 현상을 이용한 자료를 보았을 때도 눈을 의심했었는데 시각을 통해 받아들이는 정보를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뇌가 이를 처리하고 해석하는 것임을 자각하여 사물과 더불어 모든 현상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향후 본인의 사고와 인식의 지평이 넓어져 큰 도움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거는 이제 두 번째 체험 일지인데요. 파트너를 의지한 채 눈을 감고 다양한 감각을 느끼는 체험을 하면서 뇌가 이리도 중요한 거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눈이 보이지 않아도 나는 후각으로, 청각으로, 촉각으로 또는 미각으로 많은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다. 건물에서 나왔을 때 나는 바람 냄새와 강의동 지하에서의 음식 냄새로 어딘지 대충 눈치를 챌 수가 있었고 목소리만으로 누군지 소리도 이곳이 어딘지 알 수가 있었다. 또한 작은 나무들을 만지고 꽃을 만지면서 자연을 느낄 수도 또 무엇인지도 있었고 파트너가 주는 사탕을 먹으면서 눈으로 보지 않아도 미각으로만 무슨 사탕이었는지 알 수가 있었다. 결론은 모든 감각을 느끼며 보이지 않아도 무엇인지 알 수가 있었다. 또 해마로 인해 몸이 그 경험을 기억하여 좀 더 수월히 눈을 감고도 다닐 수가 있었다. 후각신경을 맡고 있던 1번 뇌신경, 얼굴 감각과 씹는 기능의 5번 뇌신경, 안면신경의 7번 뇌신경, 청각의 9번 뇌신경을 비롯한 모든 뇌신경들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뇌신경 말고도 시각정보 기능의 후두엽, 청각정보 측두엽, 촉각의 두정엽, 상황파악과 계획수립 기능의 전두엽이 정말 손상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눈을 감고 건물 밖으로 나가면 적색빛이 돌고 건물 안으로 들어오면 청색빛이 돈다. 망막에 존재하는 빛을 신경자국으로 바꾸는 광수용체로 인해 빛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할 수가 있었다. 이번 체험을 하면서 나는 느낀 점이 참 많았다. 눈이 보이지 않아도 뇌의 다양한 기능 덕에 살아갈 순 있지만 꽤 불편하다는 것이었다. 또 뇌는 너무나도 예민하다라는 것이었다. 조금의 문제가 있어도 우리 몸은 제 기능을 못한다. 나는 내 머릿속에 뇌가 있는 사실이 너무나도 당연해서 정말 뇌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왔다. 체험을 통해서 정말 뇌의 소중함과 고마움을 느끼게 됐다. 평소에도 해왔던 행동들이 눈을 감고 해보니까 색다르게 느껴졌고 순간순간의 소중함도 느꼈던 것 같다. 나는 다행히도 너무 높은 파트너를 만나서 안전하고 재밌게 체험할 수 있었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눈을 감고 파트너를 의지하면서 다니면서 내 안전이 파트너에게 달려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파트너가 날 안전하고 좋은 곳에 데려다 준다면 나는 안전할 것이고 위험한 곳에 데려다 준다면 나는 위험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눈을 감고 있는 순간엔 오롯이 파트너를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알지 못한다.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좋은 친구를 둔다면 좋은 쪽으로 발전하고 위험한 친구를 둔다면 나도 위험한 곳으로 가게 되는, 그래서 나는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많이 사귀고 싶고 사귀어야겠다는 결심도 했다. 또 아무리 파트너가 잘 이끌어주고 파트너와 소통을 하면서 눈을 감고 있지만 공포감과 두려움이 많이 들었다. 뇌의 변형계에 위치한 편도체가 공포 감정을 처리해 주는데 편도체가 손상이 된다면 위험한 것을 인지하지 못해 겁을 잃고 행동한다고 한다.
내가 공포심을 느끼는 것을 보고 나의 편대체는 아직 손상되지 않았구나 하고 체험 중에 복습도 했다. 네, 편도체는 공포를 느끼는 뇌의 감정의 뇌예요. 정말 사소했던 체험이었지만 많은 것들을 느끼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되어서 너무너무 좋았고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다. 또 안에서 수업하는 것도 좋지만 뇌 인지과학인 만큼 많은 것을 느껴야 했으면 했는데 교수님께서 이런 활동을 하게 해주셔서 너무 좋았다. 학습은 복습이에요. 계속 반복을 함으로써 머리에 외워지고 계속 반복을 함으로써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여러분들 자는 시간에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잊어버리기 전에 오늘 배웠던 거를 한 5분이라도 그냥 한번 이렇게 쭉 훑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각인 효과가 있어서 기억에 남을 확률이 훨씬 높죠. 그래서 우리 오늘 배운 것 중에 맹점이라는 단어가 있었죠. 맹점 하니까 기억이 쫙 딸려오나요? 아까 그 안구 모양 그리고 구멍으로 시신경들이 이렇게 지나가던 거 그게 떠오르셔야 돼요. 외우기 가장 좋은 거는 시각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맹점이라는 단어 있었고요. 막대형 수용체와 방추형 수용체가 맹점에 있었어요. 그래서 막대형 수용체로 빛을 구분하고 방추형 수용체로 색깔을 구분하는데 우리 인간은 방추형 수용체가 3가지, 막대형 수용체가 1가지였어요. 그래서 어두울 때는 우리가 그 빛 정도만 구분을 하지 색깔이나 뭐 이렇게 선명하게 잘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동물들은 이 막대형 수용체가 인간에게 하나만 있는 막대형 수용체를 여러 개 갖고 있는 그런 동물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새나 곤충들은 인간이 못 보는 가시광선을 봐요. 그래서 우리가 못 보는 색깔들을 더 많이 보는 거죠. 우리가 보는 이 세상, 우리가 보는 세상, 우리는 무엇을 보는가? 신경 시스템이 만들어낸 속임수라는 거죠. 뇌의 신경 시스템이 만들어내는 이 속임수에 속고 계셨죠. 여태까지. 내가 보는 것이 다가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본 것이 다라고 믿고 내가 본 게 진실이라고 믿고 내가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의 시각은 틀렸다라고 생각하지 말자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보여요. 하지만 그것은 나의 시각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은 또 다르게 그거를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반대로 생각하면 그거는 그 친구의 그냥 시각일 뿐이에요. 그 친구의 편견에서 비롯된 뇌가 만들어낸 어떤 그 속임수일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생각하거나 내가 바라보는 시각도 절대 진실이 아닐 수 있다는 걸 오늘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조금 겸손해질 필요가 있는 거죠. 내가 바라보는 시각이 틀렸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거를 제가 이렇게 막 주장을 하면서 내 말이 옳다고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이 시각 파트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 절대로 진실 그대로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그 많은 편견으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돼 있잖아요, 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겸손해져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시각도 존중해줘야 되는 게 아닐까? 그냥 나랑 다른 시각을 갖고 있다라고 조금 존중해주는 그렇게 하다 보면 다른 사람 뒷담화를 하거나 욕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분의 동의를 얻어서 제가 시 하나를 가져왔는데 이 시가 좀 마음에 들어서 제가 이분한테 동의를 얻었어요.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좀 하려고요. 제목은 성품이에요. 문 밖에서 서성거리기만 하면 어느 세월에 그 문이 열리겠는가. 모름지기
문 안으로 들어 마땅히 안에서 열고 나와야 할 일, 성품을 보고자 하느냐 하면 있고 없음을 구분하지 말고 알고 모르고도 논하지 말아라. 있다 하면 볼 수 없을 것이요 없다 하면 그 또한 상에 빠진 것이며 안다 하면 어리석은 생각이요 모른다 하면 오직 혼란일 뿐이니라. 하니 터럭만큼의 의심도 없이 모든 한계와 장애에서 벗어나야 마땅할 터. 그러할 때 보는 자가 되어 눈을 감고도 일체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분은 어느 정도 뭔가를 좀 이렇게 많이 깨달으신 분 같아요. 그래서 이분 글을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예, 여러분들 장시간 이 수업 듣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함께 할 내용은 공기의 진동이 의미를 부여하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을 또 찾아뵐게요. 여러분들 댓글을 달 수 있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댓글 달 수 있으면 유튜브에 댓글 남겨두시면 제가 뭐 답변할 거는 답변을 드릴게요. 지금까지 수업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